골목에 가서 상인들 위로하는 척하고 또 전문가와 만나서 공부하는 척하고 그런 척 정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겁이 나요.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얼척없는 주장을 하니까. 정치권 전반에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죠. 말씀하시는 중간에 뭘 바라는지 다 나타났어요. 너무 속이 보여. 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수석 최고위원과 당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갈등이 상당히 전개될 것 같아서. 최고위원 당선입니까? 확정? 무슨 말씀?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거침없는 입담으로 판도라의 재미를 책임지고 계시죠? 판도라의 공식 도사 정봉주 전 의원, 김재원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판도라의 열기를 더해주실 분입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셨다고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셨다고요. 종합 상황 본부장 맡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상황이 많네요. 예,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봉도사께서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선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린민주당과 합당하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를 자주 불러주시면은 네. 합당이 빨라지겠죠. 그렇습니까? 공정사회 미치는 분이에요. 저하고 저녁에 식사하다가 자기 꼭 좀 출연시켜달라고 의원 찬스 쓴 사람입니다. 봉도사님 백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그럼요. 저희는 빨리 특별히... 합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론이 시작하시죠. 오늘 판도라 원도사님은 물론일 거고요. 봉도사님도 사실은 한편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전 늘 안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아닌 듯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좀 봐주시겠죠. 네, 오늘 본격적으로 세 분과 함께 오늘의 판도라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봉도사께서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시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쭉 지속되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중간에 힘이 사멸되는 태풍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준석 돌풍은 땅땅땅이다. 정답. 네. 회오리다. 그러니까 정신이 어지럽힌 빙글 돌아갔고. 아니 이제 돌풍이니까 돌풍이 방향성은 없지만 지금 굉장히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어떤 지금 세계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정답 아니에요? 정답. 띵. 소리가 좀 이상해. 아니 고장난 것 같아. 아니지. 중국어로 한 거야. 중국어로 띵. 저는 신기루다. 조금 비슷한데 띵. 아니, 소리가 좀 이상해. 이게 고장났다니까. 고장나. 정답은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온 정치가 스타일이 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반사체적 성격이 있어요. 선배들을 공격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조장하면서 자기를 좀 부각시키는. 이건 일정 정도 수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다음서부터는 그만 공격하고 좀 이렇게 포용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느낌까지 드냐면 이번에 당대표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위험성이. 그래서 이준석 돌풍은 한탕쇼다. 저는 절대 우리가 이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대선을 치른 데 있어가지고 단일화 무쇠, 통합 무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입니다. 당 밖에 있는 후보들과 분열되면 필패입니다. 국민의 당과의 통합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른 후보들 모두 와서 공정한 경쟁하면 될 것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4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명단에 올랐어요. 왜냐면 부산에서도 서면에서 지나가는데 대통령 이준석 막 그러더라고요. 예.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 근데 경선 후원금 한도가 1억 5천인데 이게 사흘 만에 모였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이준석 후보가 이제 후원금을 모았다는 건 좀 특이하죠. 아, 그래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 요즘은 좋아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쏘옵니다.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액 다수 후원이 모인 거거든요. 저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꽤 많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를 들어 늘 1등하는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금방 모이죠. 1등이에요. 거의 아니 1등 액수가 다 빨리 차는 제일 빨리 찰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과거에 그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최순실 국정농단 파헤치고 그럴 때는 뭐 그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딱 그 3억이 마감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특이한 거는 국민의힘이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접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좀 놀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당내 경선에서 후원금이 1억 5천이 그 차는 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원외에 있잖아요. 그리고. 원외이기 때문에 후원금이 더 빨리 모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누구 한두 명이 딱 이렇게 바람이 잡히면은 금방 모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모습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일단 사무실이 없고 지원 차량도 없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산모 전략 어떻게 보셨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보내겠다고 한 것 같아요. 보내기는 보낸다는 거예요. SNS로 집중한다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예. 34만 명이나 되는 대의원들이 페이스북을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사실 우리 당 그 후보 경선이 이토록 뜨거워진 예는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공당의 그 당내 경선이 특히 저는 공당의 당내 경선에서 그 대표 후보자들을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그저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서 발표하던 그런 정도는 있지만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열기 있게 네. 그건 뭐냐면 이 뉴스가 되기 때문에 뉴스가 언제 뉴스가 되느냐 그거는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고 개가 사람을 물면 별 뉴스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개를 문 것처럼 뭔가 신선하고 재미있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어야만 더 뉴스는 생산이 되고 가공이 되고 그것이 더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뭐 사무 전략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굳이 돈 들어가는 선거보다는 찾아가는 선거, 또 자신만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어필하는 전략. 이것이 또 오히려 더 신선하고 바람을 더 키울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것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시기가 이제 좋았죠. 그 코로나 그렇죠. 전국으로 비대면 상황에 1인 미디어, SNS. 만약에 이게 모여서 집합적으로 유세라고 그랬으면 언론의 관심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색적이고 좀 튀는 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어필을 할 수가 있고. 곧 백신은 빨리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백신 맞았다고 또 사진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 이슈가 되는 거죠. 네. 이슈 말씀하셨는데 TV 토론 보셨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세요? TV 토론 보셨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세요? 이 윤석열 후보 타지 않아도 버스 출발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나경원 그 후보께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뭐 경선의 공정 관리에 대해서 전혀 자질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까? 이 토론에. 이준석은 하버드대학교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학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준석은 노무현 재단의 장학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무슨 뭐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하고 싶지는 않아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드렸는데. 아니, 쉽더라도 질문의 의도가 네. 질문의 의도가 그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TV 토론을
하면서 저는 좀 너무 공격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대표 경선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앞으로 비전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일정 수준에서 최소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공격을 일종의 자제해야 리더십이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거침없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중에 기억 남는 거는 사실 선배 공격한 거하고 시험 치겠다고 한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이준석 후보가 좀 그 공격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사람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굳이 나 안 찍어도 돼. 응? 내 생각과 다르다면 굳이 내가 당신까지 배려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어떤 과도한 자신감 내지는 더 나아가서 우월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게 뭐 어떤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움켜잡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내 선거에 이기면 이 모든 구성원을 같이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통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선 과정에는 다른 선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와 다른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정치권이란 큰 동업의 틀이거든요. 그리고 당대표는 뭐를 보고 뽑냐 하면은 그 당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하는 비전과 그다음에 그분은 어떠한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되는 과정 속 그 두 개를 보는 겁니다. 그럼 뭐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트럼프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는 게 갈등과 대립의 리더십으로 가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혐오와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리더십으로 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들 봐주신다면 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리더를 뽑을 것이냐. 그걸 바로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리더를 뽑을 것이냐. 이 지금 검증 과정에 있는데 아이디어는 좋더라고 무슨 그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처음엔 재밌죠 그런 게. 갖고 노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뭐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하고 그럼 제가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오. 이렇게 되는 게 그때는 반짝하고 좋은 아이디어네 했는데 돌아서 보면 자꾸 이게 머리를 잡는 거예요. 저게 당대표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 그 이미지가 축적이 돼요. 그리고 시간은 좀 남아있거든요. 저처럼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톡 실수하면 그게 같이 되새김질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이. 그래서 좀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은 좀 됐다고. 저도 조금 이제 과한 부분이 파격적인 돌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본인이 그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할당제를 폐지하겠다. 그 대안으로 시험을 치러서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시험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감수성, 그 면접도 해보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총체적으로 해서 이분은 청년들의 대표, 또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늠을 하고 또 당원들이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험을 쳐서 하자.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물론 이제 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혁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또 정치권 전반에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죠. 전체적으로 이준석 현상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현상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긍정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우려에 대한 지적들을 귀담아 듣고 과했다 하면 인정할 수 있는 리더십, 그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리더십이 분명히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고집스러움으로 계속되면 당내 통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작용이 크지 않겠나. 하여튼 이 이준석의 효과는 우리 당이 아니라서 좀 아프지만 그래도 공당에서 제1야당에서 성공하는 실험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중간에 뭘 바라는지 다 나타났어요.
그 제가 솔직하다 나니까. 부러워하시는 게 부러워하는 게 느껴지기도 아니고 했어요. 잘못되기를 계속 바라면서 그런 건 젊은 아니고. 바람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었던 게 대구에서 했었던 그 연설 들으셨어요? 탄핵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발표했었던 거.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다시 한번 탄핵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 연설회에서 이준석 당대표 후보는 자신을 영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제 복잡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불공정의 씨앗을 보이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서는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파 없는 정치인 저 나경원 반드시 야권 통합 이루어내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대구 경북 표는 김부겸 총리를 앞장세워 빼갈 것입니다. 경북 표는 이재명 지사 앞장세워 빼갈 겁니다. 우리 대구 경북 표 누가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까? 대구에 있는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저지른 그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 국면에까지 몰아가고 당을 깨고 탈당해서 자기가 속한 당을 공격하다가 그러한 정치 실험에 실패해서 다시 이 당에 들어온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정치인들은 거기 가서 오히려 그 마음을 위로하고 뭐 내가 조금 과거에 잘못된 행동으로 보였더라도 사실은 이렇고 앞으로 잘할 테니 저를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접근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고 옳은데 이것도 포용하면 이게 통합이 아니냐. 그러니 내 생각을 받아줘야만이 당신들이 통합을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지적질을 한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유권자들이 지금 뭐 밥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편이 되어달라 또는 정 안 되면 내 말이라도 좀 들어달라는데 내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나는 탄핵을 한 것이 지금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내 말을 인정해 주든지 그래서 통합의 길에 동참하든지 뭐 아니면 찍지 말든지 이런 낯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지지율이 높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를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기사로만 봤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략적 세팅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지지율이 높아서 처음에는 나경원 후보를 추격하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점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 흐름을 잡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언이 있고 4일, 5일, 6일이 뒤집어지는 시점이거든요.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주말에 얘기를 많이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서로 3, 4 모이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그 월, 화, 수, 목 투표를 하면 4일 동안 투표를 하고 이제 금요일에 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투표하고 있는 중이네요. 월요일 방송 나가는 시간. 그렇죠. 이제 월요일 날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월요일 날 투표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가 언제 결정이 되냐면 주말에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주말 동안에 뒤집거나 혹은 자신들이 책임당원에서 조금 더 앞서가니까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나갔으면 주말 관리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준석 효과의 진원지는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당심을 움직여 갔거든요. 그럼 국민 여론은 탄핵을 놓고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TK라는 지역에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는 매우 높겠죠. 그 지역만 놓고 보면 탄핵에 대해서 유감이다 또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하는 순간에 국민 여론은 확 돌았을 겁니다. 이준석 바람은 꺼지는 것이죠. 이준석 후보는 철저하게 그걸 읽은 것이고요. 젊은이로서의 용기를 TK에서 보여줌으로써 국민 여론을 계속 더
유지하고 또는 더 정복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철저히 전략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일경제하고 MBN이 의뢰해서 RN서치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3배 가까이, 그러니까 2배 조금 넘게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당원 투표일 거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이 70%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국민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국힘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여론조사도 지금 높게 나오는데 네. 국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이 과연 책임 당원이나 이 70% 안에 몇 프로 정도를 반영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요. 나 국힘 지지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국힘 당원인가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여론조사에 응할 그분들이 잡히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면 이 표본의 결과는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나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나 똑같이 그냥 여론의 향배일 뿐이다. 보통 우리가 1000샘플을 돌려도 그 1000샘플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표본 오차를 5%쯤 잡지 않습니까? 근데 당내 경선은 그 편차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흐름과 지금 나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겠냐나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난번에 1차 경선이 있었거든요. 당대표 후보 중에서 컷오프 할 때요? 컷오프를 할 때 당원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보다는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았지만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지금 일반 여론조사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이제는 이준석 후보가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추월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반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결국은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이번에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갈 것이다. 당심이 민심을 따를 것이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심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민심의 역풍 속에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바로 5% 이상 떨어질 거라고 단언합니다. 민심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떨어뜨릴 정도로 당심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권에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놀랍고 두렵죠. 처음에 뭐 여론조사에서 2등까지 나오네 했다가 점점점 치고 올라가서 1등까지 하고 1등이 됐는데도 멈추는 게 더 벌어지잖아요. 민심 여론조사는. 상당히 그 현상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요. 예. 또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치권 전반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더 거세질 것이고 그것이 주는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압박의 강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효과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자극이 돼서 더 변하고 더 개혁하고 더 내노란불 안 하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 2030 스타가 나올 가능성도 그러면 우리 당에도 자산이 많죠.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된 이동화 그분은 내가 2015년도에 우리 당 혁신위원 할 때 제가 겪어봤는데 그 한 8개월 보니까 상당히 재치도 있고 지금 또 이준석 같은 그런 아주 그 영재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또 우리 30대 국회의원들 중에 뭐 장경태 의원도 있고 오영환 의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왜 이준석만이 이런 현상을 일으킬까 하는 측면도 다 되돌아봐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젊은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정치 문화 또 당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선배로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최인호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최인호 의원님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최인호 의원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준석 그 돌풍을 분석을 하는 걸 보면 시쳇말로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입니다. 다. 그래.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예요. 맥을 하나도 못 잡고 있어요. 맥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이준석 인물을 보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보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저 돌풍이 무엇인지를 봐라. 흐름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럼 민주당은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 2030 중에서 무슨 누구 젊은 인물 예를 들어서 최인호 의원도 여기 나이 따지지 말고 본인이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들의 정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당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러게 되면 새로운 정당이 되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이준석을 부러워해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인물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흐름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하고 같은 말씀이네요. 틀려요. 저는 정치 문화를 바꾸자. 정치 문화를 바꾸자. 그럼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뭐예요? 네, 두 분이 합당하셔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당에 대해서 문을 안 열어요. 여기가.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마세요. 네. 예. 이준석 돌풍은 한탕쇼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한탕쇼보다는 훨씬 오래갈 그런 회오리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준석 현상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표가 되고 난 뒤에 결과까지 좋을지는 미지수다. 자, 최인호 의원께서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심지어 7월 달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도 고민할 거리가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제가 준비한 판도라 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가장 큰 고민거리는 땡땡땡 때문이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정답. 자존심. 검찰총장으로 지금까지 있다가 갑자기 야당에 제1야당으로 들어가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이 뭔가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최 의원님 땡이에요 아니에요? 땡이죠. 가족사 때문이에요. 예, 가족 비리가 많잖아요. 가족사 정답입니까? 가족사. 땡. 땡. 재밌네요. 자, 최 의원님 정답은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네. 오세훈이 왜? 얼마 전까지 윤석열 총장은 제3지대에 남으려고 했죠.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입당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에 출마한다고 봅니다. 출마하면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준석 효과에 더한 오세훈 대권 후보가 실현된다면 제3지대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증의 리스크 또 친박 친이의 공격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오세훈 때문에 입당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서울시장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더 할 것이 없죠. 아마 가을쯤 돼서 전격적으로 대권 출마 선언을 서울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선언하지 않겠나 그래 봐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밤 중소상점이 밀집한 서울 연희동에서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만났습니다. 윤 전 총장은 골목 상권에 해박해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 교수와 4시간 동안 회동하며 자영업자 살리기와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공보와 정책 등을 담당하는 대선 준비 조직을 5명에서 10명 사이에 소수 정예팀으로 꾸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연일 공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 29일에는 강릉에 또 6월 1일에는 연희동 골목 상권을 방문을 했는데요. 대권 행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습니다. 권위적인 경제학자도 만나고 유튜브 또 젊은 전문가도 만나고
다 이것이 본인의 이미지를 정치와 대입하기 위한 행보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단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이 없었고 경제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뭐 골목 상권 살리자는데 전 세계는 유니콘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마치 국가 경제를 그 좌지우지할 것 같은 화두를 던지고 그 또 같이 갔던 교수는 골목 상권을 이해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걸 보면서 구의원 나가면 딱 맞겠다. 예, 그 정도 판단이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다고 보세요. 예, 잘못 짚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로서 뭐 경제 전문가, 외교 전문가, 복지 전문가로서 정치 일선에 등장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검사로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그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골목 상권을 아무리 그 살린다고 해도 거기에서 최고의 직장, 뭐 좋은 일자리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가장 그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가서 나름대로 체험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뭐 그 수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쯤 보면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언론에서 이제 좀 과장했는지 아니면 미화하려고 그랬는지 윤석열 총장이 한 15년, 20년 정도를 그 스타 검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일상생활에 이렇게 밀착해서 스킨십을 하고 그러지 못했던 그 생활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자기를 대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궁금하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 약간 관종기가 있더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와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 공조사보다 더 할 리는 없지. 제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국민들, 시민들이 자기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정확히는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게 신비주의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 정치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것도 경제 규모로 보면 G7인 이렇게 큰 나라, 이제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될 분이 이제 골목에 가서 상권을 탐방한다? 세상 모든 구석구석까지도 어느 정도는 통달해 있어야 될 대통령의 자리에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대통령이 무슨 뭐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해법을 낸다는 거는 그건 옛날 왕조 시대 때나 하는 일이지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임자일지 또는 그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이 어떤 것이 어떤 시각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저는 그걸 판단하고 그런 사람을 등용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아마 뭐 윤석열 총장이 정말 내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내 대통령 되려면 여기도 알아봐야 되고 뭐 이것도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메모하고 정리하고 지금 그러는 단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은 사실 그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겨낸 그런 정치적인 자산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지금 야당 전체가 달려들어도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이 사람은 어쨌든 막았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법원까지 가서 막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권을 바꿔 나가는 데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주자들과는 완전히 상황이 틀린 분입니다.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분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노출된 지 20년이 넘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떠한 정치적 식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선에 도전할 것인가, 당내 지위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대체로 견적이 다 나와 있는 분들이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시사말로 엣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국가적 아젠다는 난 뭘 갖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 다른 게 이미 그 국가적 아젠다는 제시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했어요. 공정과 상식 또는 정의 뭐 그런 아젠다를 이미 던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예를 들자면 윤석열이라는 그 검사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지금쯤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로 만들어놨겠죠. 온갖 이 세상의 선한 말은 다 하면서 그리고 좋은 얼굴로 나타나서 반대파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욕하면서 그 환호하는 대중들 앞에 나타났을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 조국이라는 분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윤석열이라는 검사 때문이에요. 저는 그 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국민에게 기여한 바가 크다고 봐요. 물론 뭐 대통령이 모든 세세한 분야까지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 경영 전체를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을 발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되지. 글쎄요. 그 평생을 한 분야만 했고 선거 한 번 안 치르고. 근데 평생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걸 구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세상을 선과 악으로만 보는 능력만 가지고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까지는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인데. 예, 제가 볼 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코 1, 2개월, 3, 4개월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 공부하듯이 확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그런 자질이 얻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당연하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 공부해서 자질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대통령 수업을 한다든가 뭐 공부를 한다든가 사회 현상을 뭐 열공중 저는 그렇게 그 보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매일 공부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언론이든 밖에서 그 규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잘 몰라서 공부한다 그러던데. 에이 그게 아니라. 잘 모른다 그러던데. 공부도 안 하고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빨리 나타나서 이미지 정치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확 다니고 TV 토론하자. 그래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진석 의원, 권성동 의원, 뭐 윤희숙 의원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연달아 만났거든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잇따라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같은 달 26일엔 충청 지역 5선 정진석 의원을 먼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에선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몸을 던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유명한 윤희숙 의원과도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본격적인 정치권 합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인 7월 전후가 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나 또 통화한 장제원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이나 다 이런 분들이 정진석 의원. 예, MB계, 친이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친이계를 먼저 만난다, 또 접촉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개폐색이 엷고 반윤석열 성향이 엷은 친이계 인사들부터 먼저 공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자 하는 그 의도가 엿보이고요. 이거는 보면 대단히 정치적이죠. 정치적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봉도사님 말씀대로 근데 권성동 의원은 검찰에서 이미 상당히 교류가 있던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옛날부터 말고 계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진석 의원은 그게 아니고 먼저 친구라고 했잖아요. 내 고향 친구라고. 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하는데 조금 더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이 좋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워낙 많은 변수가 있고 또 전당대회 끝에 지도체제가 정비되어서 들어오더라도 그 방향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저런 노선을 취했는데 내가 가서 정치를 계속 저분들과 해도 될까? 아니면 내가 따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나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대통령에 도전해 볼 거야. 그러면 차라리 지금 어수선할 때 입당해서 지지율도 있겠다. 확 흔들어 보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또 여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계속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좀 늦어지리라고 봐요. 7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그널은 애매모호하진 않게 분명하게 주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갖고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보자고 했는데 좀 민망하게
연락을 뭐 다른 사람 통해 갖고 그 좀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또 삐져갖고 그 뭐 아무 의미 없다고. 삐졌다고 보세요. 삐진 거죠. 그분은 이제 이미 그 국민의힘에서 4.7 재보선거를 2대0으로 이기고 나서 이제 한껏 히딩크 감독으로서 성공한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좀 제3지대에서 한번 해보지 했는데 일단 묵살을 한 거거든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제일 잘 나가는 킹메이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좀 면박을 당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삐지죠. 그분 평상시 성정이 잘 삐지는 것 같은데 본인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놨기 때문에 국힘으로 가는데 몇 번 의원들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6말 7초는 넘지 않지 않을까. 6말 7초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룰을 어떻게 할 건지, 후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이벤트가 있잖아요. 안철수와의 관계도 있고. 그것도 우리의 그 슈퍼스타 홍준표 입당 때문에 한번 우상탕탕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들어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아주 그냥 세게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컨벤션 효과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6월 말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6월 말쯤 들어가야 6말 7초.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예. 강하게 받을 거다. 저도 조금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준석 효과에 편성해야 된다. 만약에 이준석 효과로 이준석 대표 시대가 열리면 기존의 국민의힘과는 그 주목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의 대선 경쟁 구도는 상당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도 되는 대선 주자라면 첫째는 절대로 조급해하면 안 되고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기회가 오는 것이지 이때 들어가면 나한테 좀 유리하고 주목받을 것이다. 이때 들어가면 지지율에 편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움직이면 자신의 색깔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미래상을 드러내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늦게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해서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국민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수만 있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필요도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에 입당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준석 후보가 버스가 기다려주지 않을 거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표대로 버스를 출발시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반응을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동의하세요? 저는 그거는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요. 지금은 후보가 없으니까 안 쉬어서 막 들어오고 함께 하자 막 이렇게 손을 내밀거든요. 근데 저 밑에 정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구렁이가 잠복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바로 불쏘시개 그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위상이 흔들리면 국민의힘은 나를 가차없이 밟고서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버스가 떠난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저쪽의 후보를 거머쥘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준비가 돼 있을 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오라고 할 때는 우리 편이지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다 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 자신의 입장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설명하고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그런 도전 그런 데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그리고 대처해 나갈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거든요. 알고 있는 것보다 또는 바깥으로 그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소통에 힘이 있다, 설득에 힘이 있다고 하면 그 자신감을 갖고 이제 빨리 가서 본인의 이미지 정치하지 말고 신비주의 뒤에 숨지 말고 가서 그냥 한 번씩 나와가지고 골목에 가서 상인들 위로하는 척하고 또 전문가와 만나서 공부하는 척하고 그런 척 정치하면 안 됩니다. 와서 당당하게 토론합시다. 뭐 의원총회도 한 번씩 초청 받아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국회도 자주 나타나서
초선 의원들과도 대화하고 또 중진과도 대화하고 또 상임 고문과도 대화하고 이런 여의도 정치와 또 가까워지는 속에서 본인의 진가를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고 그럼 버스 못 타요. 열차 못 탑니다. 그럼 기회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봉도사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이제 검증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장모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윤석열 장모가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2012년에 2억 원 투자를 해서 설립한 의료재단이 요양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 2년간 약 22억 9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 특경법 위반으로 고소가 됐고 동업자 3명은 징역 4년서부터 집행유예까지 3명은 다 실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만 빠지죠. 중앙지검에서 3년 구형을 했고요. 7월에 이제 그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사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어도 그 밑에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 윤석열 라인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체 사건은 42.195로 따지면 이제 한 20-30m 뛰었다. 앞으로 42km를 가야 된다. 정진석 의원이요.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윤석열 총장이 사실 늦장갈 같거든요. 50이 되어서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전에 장모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장모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믿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처가 예쁘면 처가 집 앞에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장모 이야기가 다 그렇게 진실로 또 들릴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해주는 것이 사회의 도리예요. 이 사건을 저도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저 피해를 입은 사건이잖아요. 요양병원에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빌려간 분들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요양 그 보험료를 과도하게 수령해서 착복한 사건이에요. 돈을 받기 위해서 직함을 뭐 공동 이사장으로 했지만 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영사상 내가 책임질 일은 아예 만들지 마라. 뭐 이런 각서를 썼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영에 실제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뭐 그것을 가려내는 그 문제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기보다는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사실관계를 많이 아니까 아마 그런 그 항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이 사실관계만 조금만 보충하고 들어가면요.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모는 2억을 투자하고 실제로 5억을 받아서 3억의 이익을 편취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실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구모 씨는 10억을 투자하고 투자금을 전액 다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김재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변호사 측의 주장이고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검사 측의 주장인데 7월 초에 판사가 어떤 그 판단을 할지 그리고 이제 약 한 2년 동안은 공동이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고발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도둑질하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상호간에 책임 면제 각서를 쓰게 되면 그게 무죄가 되는 거냐. 이제 고발한 사람들은 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변호사 측에서는 그 택도 없는 주장하지 마라 이제 이러면서 맞서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정수급 22억. 부정수급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 세금을 유죄가 되면 이제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가중처벌로서 3년 구형을 받았는데 3년이라면은 작은 구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한 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10원 하나 손해준 적 없다라고 강변을 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 과연 이런 그 의식을 가진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 저는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 수 있냐. 검찰총장은 원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게 돼 있어요. 검찰총장으로서 정권 편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때부터 날 잡기 위해서 내 장모가 무혐의 처분 받은 걸 또다시 고발을 해요. 그러려면 과거에 끝난 사건을 새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든가 또는 새로운 범인이 잡힌다든가 해서 새로 수사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저 가장 친정부적인 검사를 동원해서 기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구형을 3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 부정입니까? 아니, 실체적 진실은 팩트는 검찰이 구형을 내리지 판사가 구형을 내립니까?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자기 부정이죠. 그냥 고장난 레코드도 아니고. 할 말은 있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도죠. 아니 그게 아니라 대권주자 여론조사 1위 되시는 분이 피해 준 적 없다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김 의원님, 영향을 미치라는 의도밖에 안 되죠. 김 의원님 주장도 일면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거죠. 검찰 개혁을 주장하거나 검찰이 편파적 수사,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니까 이게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꾸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할 때 윤석열 총장이 어디에 있었죠?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었나요? 검사 동일체로 해갖고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는 그 검사해봤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디 지위에 있어서 과연 지휘하고 영향력을 미쳤냐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묵살을 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월이면 판결이 납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예, 7월이면 판결이 나는데 대권 주자면 이게 10원도 받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한 달이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법률가 법조인들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피고인이 되니까 승진을 해요. 응? 서울지검장 하다가 서울고검장 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현직 검사들도 그 모양인데 퇴임하고 나서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이거 뭔가 수사가 잘못된 것 같다. 그게 뭐 그리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가요. 민주당이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면 받아칠 해법이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어요. 당에서 같이 함께하는 당원 동지들을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네, 충분히 그거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부인을 버리란 말이냐 그런 식의 예를 들면 대응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크게 부인하지는 않으셨는데 가능할까요? 김어준 씨는 뭐가 사랑이라고 보세요? 와이프분이 진짜 사랑스러운데 그게 제 말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장모가 진짜 무슨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다. 그걸 미리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와이프를 버려야 되냐? 제 말은 같은 대응으로 그만한 효과를 거두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남자 김어준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런 데 끼어들어서 윤석열 총장에게 훈수를 뜰 만큼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 후보 같은 분한테 가서 비단 주머니 받아가야 될 정도라면 정치판에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와서도 성공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거꾸로 비단 주머니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한참 앞으로 좀 걱정된다. 네. 노 대통령의 비유를 했는데요. 그거는 더더군다나 더 부적절한 비유죠. 사실 그 2002년도 우리 당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1위로 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꼴찌가 1등이 됐죠. 뭐 한 4, 5등 하던 분이 네. 이인재 후보는 본인은 무조건 1등이다. 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한 그 이인재 후보가 마지막 기댈 곳은 이제 색깔론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의 그런 그 색깔론 이걸 가지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끄자면 되면 되느냐. 또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대선 후보를 그만둬야 됩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셨는데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그 장모님 건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는 듯이 그 비유를 이렇게 꺼낸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끄잡아내서 비유한 것도 안 맞고 또 사실 꺼내기는 김어준 씨가 먼저 꺼내기는 했어요. 했지만 그걸 부인을 했어야죠. 자, 그런 부분에서 방금 우리 원도사님 반응처럼 국민의힘 내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리라 봅니다만 그렇게 보세요. 예, 국민의힘 미래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석 최고위원과 당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갈등이 상당히 전개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김재원 의원도 그러면 최고위원 당선입니까? 확정? 수석으로 뭐 거의 확정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일부 찬성하고 이제 일부는 또 견해가 좀 다른데 이준석 후보가 영리해요. 영특하고 그리고 일찍 정치를 배웠는데 자기만의 셈법이 있죠. 그래서 이 대선과 지금 그 당대표 경선 와중에 일정히 본인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대 50 본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래서 윤석열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국민의힘의 지지를 많이 받으니 윤석열을 서포트하면서 자신의 당내 경선을 하려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도 슬쩍 불쏘시개로 또 쓴 거예요. 전 이번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비단 주머니 세 개 얘기하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당대표 토론에서 퀴즈 내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학교에 하는 거 같이 재밌잖아요. 뭐 초등학교 학교에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좀 흥분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오히려 이번 예를 든 거는 전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김재원 전 의원의 판도라 열어주시죠. 이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들고 계서 책이 그러니까 나도 샀는데 안 가져왔네. 내 혼자만 없네. 좀 빌려주면 안 돼? 열심히 했네. 같이 들고 싶어. 합당할 사람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얼마 전에 이 조국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법무장관 지명 이후에 벌어진 검찰 수사 이런 것을 정확히 기록하겠다면서 많은 내용을 쓰긴 썼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대부분 자기 변명의 내용 더 나가서 모든 내용이 오로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조항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국 시간은 땡땡땡땡의 시간이다. 네 글자인데요. 의학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 해명의 시간이다. 완전 땡. 네? 정답은 이거를 하고 싶었네. 조국의 시간은 정신 불안의 시간이다. 완전 땡. 아니 그럼 난 진짜 정답을 따로 숨겨놨어. 조국의 시간은 전면 반격의 시간이다. 땡. 사실은 좀 비슷한가 본데 살짝 땡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 내용 전체가 피해망상이다. 피해망상의 시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입니다. 내로남불 논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를 하거나 당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 그 사과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 책의 내용을 보면 자신은 피해자고 그 윤석열을 비롯한 이 나라 검찰은 완전 가해자로 써놓았거든요. 제대로 썼네. 그러면 검찰이 무슨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국가기관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 범죄자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자신의 가족은 이미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이 피해자처럼 악마의 마수에 걸려들어서 순교하고 있는 순교자처럼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 전체가 피해망상이다. 아니 이 책 정말 출간되자마자 정말로 핫했습니다. 뭐 없어서 못 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이번 조국 교수의 책을 열렬한 지지자들이 많이 샀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왜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회 서점에서 이 책을 샀거든요. 처음에 이제 서점에 알아보니까 다 팔렸어요. 인터넷 서점에도 다 팔렸어요. 일주일 기다리래요. 근데 국회 서점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점에서 많이 산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검찰의 시각, 언론의 시각만 주로 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생각이나 또는 보도나 이런 것이 옳았는지 꼭 조국 교수의 말을 주장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그동안에 접했던 것에서 아니 조국 교수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를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많이 살 것이다. 저는 열혈 지지층에서부터 저는 그 적극적으로 샀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그 조국 사건의 그 본질의 저는 정수는 이거라고 봐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피의 사실을 다 공표했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거의 가감없이 그 기사를 써댔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다수 조국 교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조국이 주장하는 진실, 객관적 사실, 이거는 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 일단 지지자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게 검증을 받고 확인을 받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전면적으로 승부하자. 예를 들어 피해보세요.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반성을 했다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이 안 물고 늘어지겠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혀서 참과 거짓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이 나온 건 대환영이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조국 수호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 책을 많이 사서 조국은 건재하다, 조국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아직도 국민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보면 전부 거짓만 들어있어요. 허위문서예요, 이게. 그거는 이제까지 나온 그 검찰의 정보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답을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경선 전에 그냥 이렇게 털고 가는 게 좋다고 보는 입장인가요? 출간 시기를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언제 이 책을 출간을 해도 그런 시비에 기말릴 수밖에 없죠. 지금 내니까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내서 또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만약 경선이 끝나고 난 뒤면 대선을 또 직전에 앞두고 또 했나. 정치 일정이나 정치 논리로 조국 교수의 출간 시기를 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다. 오로지 이거는 필자만이 아는 시기고 필자는 원고가 다 됐으니까 이제 탈고했으니까 출간하는 거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다. 아니 근데 왜 이 시기에 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자문자답을 했죠. 위리 안치된 극수,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둘러싸인 이 죄수가 언제 시기를 논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제 해석은 민주당에 대한 섭섭함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국 교수의 책을 민주당의 입장과 등치시켜갖고 놓는 건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때도 민주당에서 고리 자르기 하고 내치는 모습에 대해서 나는 인간 조국은 대단히 섭섭한 심정도 느꼈을 거고 그 표현이 여기에 나왔다. 이 책에 아직도 이게 케이크 들고 가는 옛날 그 그림에다가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보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륙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요. 그때 이분이 주도해서 이른바 이제 전임 정권을 탈탈 털어서 뭐 적폐 수사, 뭐 국정농단 수사라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사를 했거든요. 이제 조국 장관은 제발 자신을 피해자인 양 온 국민 앞에 자신은 나는 피해자고 이 거대한 권력에게 탄압받았고 그래서 이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검찰개혁을 하다가 희생된 희생양이다. 제발 이따위 저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온 그 심정에서 동병상련의 감으로 이해를 해보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무죄나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변호인들을 통한 법정에서의 변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여론을 통해서 검찰이 조국을 잡을 때 국민 여론을 통해서 잡았거든요. 마녀사냥했잖아요. 여론 재판하고. 그럼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반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여권의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 앞을 다투어 찬양을 하잖아요. 마치 부흥의 집회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의미에서 책을 보자는 의미죠. 그게 찬양은 아닙니다. 지금 뭐 책 보라고. 저처럼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 책 보고 난 뒤에 하자. 제가 이야기하니까 또 더 역성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 보니까 정말 권력자예요. 그래요. 난 조국교 교도입니다. 왜 어쩌시려고. 조국 전 장관은 회고록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두 도사님들 책 내셨잖아요. 전 한 8권? 오. 네. 그중에 베스트셀러도 있잖아요. 골방몸짱이라고 헬스책. 예. 안에 계실 때 예. MB 때문에. 대한민국 교도소 필독서로 골방몸짱.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해라. 그건 무조건 사요. 필독서요? 필독서예요. 왜냐 안에 기구가 없으니까 맨손 헬스. 근데 미국에서 그런 책이 실제 나왔어요. 제 거 보고 낸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대학교 학생 운동하고 그럴 때 우리 대학의 대접은 혼자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경문, 감정적, 정서적 이제 이런 거로 한데 그래서 조국 교수 책을 쭉 보면서 아주 드라이하게 내용은 깔끔한데 감동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분은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쓰시는 것 같아. 예. 원도사께서는 책 몇 권 내셨어요? 저는 좀 정서적인 책을 내더라고 보니까. 예, 저는 연안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그 현장을 전부 직접 답사하고 왜 이런 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쭉 그 쓴 책이 2권짜리가 있었는데 그 책은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헌법이라는 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법이지 않습니까? 모법이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좀 쉽게 쓰는 헌법, 정말 알기 쉽게 우리 비서진들하고 같이 공정 형태로 해서 거의 출간 직전까지 갔는데 출판사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니까 조금만 더 뿌듯함보다는 비난의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금 더 이러다가 이제 그냥 한 3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원고를 다듬고 있는데. 근데 헌법책은요. 법과 친해야지 이제 그 책이 좀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감옥에 들어서 쓰시는 게 최고야, 그거는. 왜 이러세요? 할 말이 많은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서 자서전도 내고 회고록도 출간하고 있어요. 문재인 의원이 오는 9일 발간할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올해 초에 책입니다. 발간돼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회고록. 전격 발간된 안철수 교수의 새 책이 서점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주자들이 내는 책 중에 저는 좀 재밌게 보는 책이 10여 년 전서부터 대담집 형식의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선 주자들이 자기의 철학, 정치 비전 얘기할 필요가 있고 저는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저 후보를 좀 깊이 알고 싶은 사람 책을 사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대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대선 주자들이 책을 정리할 필요 있다. 생각을 알려야 되니까. 근데 가급적 대피를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대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책은 자기 손으로 자기 생각을 쓰지 않으면요. 항상 그 위험해요. 맞아요. 정치인들의 책이 대필을 하거나 또는 뭐 작가하고 인터뷰를 해서 작가가 책을 써놓고 그거 검토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에 뭐 오르내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대필이냐 아니냐보다도 정치인들이 책을 막 여러 권을 내놓으면 그중에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감옥 속에서 골방 몸짱 몸짱 만들기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써도 자기 경험에 의한 거니까 상당히 오히려 사회적으로 남기는 좋은 책이 되겠지만 그냥 자기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내 생각은 이거다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오히려 저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저는 이제 대권 후보 아까 출간 목적이 뭐냐 뭐 또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중요하죠. 사실은 조국의 시간 이 출간 때문에 제일 손해본 분이 이낙연 대표거든요. 그 출간하자마자 바로 이틀 있다가 이 책이 나오는 바람에. 아, 이낙연 대표 책을 냈습니다. 예, 지난주에 냈습니다. 예를 전에 냈는데. 제목이 뭡니까? 약속. 이낙연의 약속인데 이낙연 대표는 뭐 기자 시절부터 필력이라면 이제 알아주는 분이었습니다. 직접 썼어요, 이번에? 근데, 예. 진짜요?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대답에 했는데 지금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제가 셨죠? 맞습니다. 대답이 이상했어, 분명히. 예, 맞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대권 후보의 책은 꼭 읽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가치관이나 배경, 정책 배경까지도 다 살펴보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책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결국은 대권 후보까지 가시지 않겠나. 아니, 이낙연 후보는 책 제목이 약속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더 좋기 위해서는 나는 왜냐하면 진지한 분이니까 반전이 필요하거든요. 정세균은 스마일 파워 이런 것 이렇게 내야 돼, 책을. 그다음에 그 이재명 강철 행정 딱딱 꽂히잖아요. 김재호는 달마 도서. 조국의 시간은 피해 망상의 시간이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조국의 시간은 진실 해명의 시간이라고 보고요.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의 시간은 전면 반격의 시간이다. 판도라 공식 엔딩이죠.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수취인 분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지 정치 이제 그만하시고 전면 등장해 주십시오. 조국 전 장관님, 조국 전 장관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은 더 많습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면적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시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